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워낙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9월 달에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전 단장이시죠?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궁금한 게 오늘 지금 녹화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진짜 오래간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이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드디어 의미 있는 주식시장 부활의 신호탄이 이제 터진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좀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뭐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제 견해죠, 그죠? 시장에 대한 제 전망,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쨌든 오늘 제일 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외국인들이 한 1조 넘게 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제가 생각하기엔 비싸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수요 공급이. 왜냐하면은 이제 수급을 보면은 우리가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하고 동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머징 마켓 쪽하고 동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요. 계속 빠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거는 중국이었죠. 네, 그렇죠. 중국이 또 워낙 많이 빠졌고, 중국 지수를 보시면 물론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나 아니면 이제 CSI 300 지수나 이런 것들이 대표 지수인데, 선물 시장을 보면은 H 지수가 있어요. 홍콩에. 홍콩 H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A50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그 지수를 많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죠. 대표 지수가 되어 있는데, 차이나 A50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차이나 A50이라고 하는 거는 A 시장, B 시장이 있잖아요, 중국이. 본토 시장이 A 시장이죠. 그 A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큰 50종목, 50종목인데, 그게 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죠, 계속.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거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따라서 이제 좀 돌아섰는데, 저희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같이 이머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기 제일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덩달아 수급이 무지하게 안 좋은 거죠. 우리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중국 팔면서 옆에서 그냥 같이 파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 같은 데 나가면 얘기하는데, 이 정책 당국자 뭐 기재부나 아니면 금융위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MSCI 선진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같이 놀아야 시장의 변동성도 작아지고 밸류에이션도 재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워낙 안 좋았던 거는 뭐 이유 같은 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의 변화죠. 뭐 박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의 변화가,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의 큰 정책의 변화가 디지털에 대한 그 규제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호탄이 됐던 거는 이제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상장할 때부터 해서 그때 마연 회장이 좀 뭐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마디 했죠. 그러다가 이제 불려 들어가서 되게 혼나고 한동안 뭐 언론에도 안 나오고, 어쨌든 그걸 필두로 해서 뭐 알리바바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유 차량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우버가 성공을 못했죠. 우리는 공유 차량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디디 출신이라고 해서 뭐 중국에 가보시면은 뭐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했는데 거기도 규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 교육, 거기다 게임, 주중에 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을 지금 중국에서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 뭡니까
디지털 화폐. 네. 그것도 그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왜 저는 자유행위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네.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공간. 근데 제가 보기엔 거기가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이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전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경제 정책도 무지하게 작용화되는 것 같고 공부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뭐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문화 대혁명 전에 모택동이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프라인에서는 다 통제가 되잖아요. 네. 중국이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니까 뭐 다 그냥 꼼짝마 하니까 네. 그 큰 대륙을 다 통제하잖아요. 네. 그런데 디지털 공간은 사실은 통제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디지털 공간에 있는 기업들을 지금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화 대혁명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어쨌든 지금 지금 그 전반적인 게 제가 느끼기에는 내년도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그런 통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글로벌 이 자금을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일 싫은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엄청나게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 중국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대주주가 국가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잖아요. 네. 근데 일부를 갖다가 유통주식으로 해갖고서는 그 IPO를 시켜서 시장에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디지털 혁신 기업들은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당이나 국가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자본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우리가 알리바바만 보더라도 알리바바 초창기에 돈을 댔던 건 손정의 펀드잖아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사실 자금을 많이 조달한 거죠. 그런 혁신 기업들은. 네. 근데 이제 그쪽을 지금 이렇게 조지니까 글로벌 자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중국에 투자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많은 자금이 중국 쪽으로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모택동 사후에 등소평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등소평이 했던 게 우리 공산당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산당이지만은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우리는 시장 경제를 한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이 성장의 포텐셜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글로벌 입장에서는 저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자금의 흐름이 저도 연금에서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해봤지만 뭐 개별 종목을 분석하고 뭐 잘 안 그러거든요. 크게 이렇게 지역별로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부분이 큰 자금들이 MSCI 인덱스를 따라가잖아요. 네. MSCI 인덱스에서 보면 MSCI 월드 인덱스가 있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28개 나라인가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산 배분을 할 때 선진국에 할 건지 아니면 이머징에 할 건지 네.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자산 그렇죠. 배분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주류 자금이에요. 주류 자금은 그 연금, 뭐 그다음에 국부 펀드, 뭐 그다음에 퇴직연금. 네. 이게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종목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 한 국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크게 보면은 뭐 이 선진국을 살 거냐 아니면 이머징을 살 거냐 아니면 선진국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을 더 많이 살 거냐 아니면 유럽을 더 오버웨이트 할 거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또 패시브 자금들은 ETF로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ETF도 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액티브 펀드들, 또 뭐 해치 펀드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ETF도 액티브 ETF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종목이나 어떤 국가에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큰 자금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돈을 빼기 시작하면 중국에서 빼는 게 아니고 이머징에서 빼니까 저희가 시가총액이 중국 다음으로 크니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이슈겠죠. 반도체가 이제 지금 반도체 좋아요. 지금 뭐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 또 3분기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 고점론이 얘기 나온 거죠. 이게 3분기가 반도체 고점 하니까 내년 뭐 4분기나 1분기 되면 꺾이지 않을까? 시장이 먼저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머징을 파는데 또 이머징 중에서 한국을 팔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주식이 삼성전자니까 그렇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지? 그래서 뭘 사지? 하고 봤더니만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걸 사더라고요. 하이닉스도 많이 사고. 자, 그러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이 시작된 건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머징에 대한 그 어려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슈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잖아요. 미국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뭐 긴축은 아니지만 달러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 테이퍼링 또는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글로벌리 봤을 때 달러 유동성의 축소니까 그렇게 되면은 돈들이 달러를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머징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런데 막상 그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테이퍼링을 한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긴축으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은 뭐 한참 뒤에 할 거다 하는 얘기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선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동성 지수죠. 빅스. 빅스가 지금 한 18점 얼마던데.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무지하게 높은 거고 코로나 이전에는 10에서 15 사이 움직였으니까 작년에는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의 100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그거는 1929년도 대공황 때보다도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어요. 그 숫자가 2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조금 편안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저도 그래서 반도체 오늘 보니까 스팟 가격이 계속 빠졌거든요. 대표가 이제 DDR4 8기가 스팟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는데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저 데이터 스트림을 사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D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냥 데일리 숫자는 보여주거든요. 오늘의 숫자는. 근데 보니까 오늘은 그냥 안 매일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빠지고 그냥 보합이더라고요. 저점을 확인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굉장히 한이 고비를 넘겼고 저는 그래서 사실 어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테이퍼링을 하고 넘겼기 때문에 돈들이 이머징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오늘도 뭐 여전히 중국 시장 딱 이제 10시에 차이나 A50 선물 시장이 오픈되고 10시 15분에 H지수가 열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딱 여니까 그냥 중국이 다시 밀리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그런데 한국이 이제 강하게 돌았으니까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오늘 한 1%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서 중국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늘 돌아섰고 외국인이 1조 넘게 들어왔다.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은 좋다. 근데 네. 수요 공급, 수급이 굉장히 나빴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한 1조 넘게 샀다. 그러면 수급이 괜찮아지면 뭐 우리 시장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장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한 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따른 지수가 충분히 4,000포인트 넘어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걱정 때문에 뺐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네. 점은 중국의 지수는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테이퍼링을 했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2014년에 네. 그때 미국은 지수가 다 올랐는데 네. 우리나라랑 중국은 좀 숫자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2013년, 14년 당시에 이제 네. 테이퍼링 예고하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시한 이후에 전후에서 네. 그때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수는 미국의 지수를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은 못 따라가더라도 한국만이라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그 제일 아니 왜냐하면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는 물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이머징에서 있으면 네. 그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받는 국면에서는 이머징이 더 강하게 오르죠. 네. 시가총액도 작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이 글로벌 자본을 주도하는 그거는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월스트리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선진국 그 대열에 못 들어가 있으니까 그 판에 못 껴 있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는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도 반대로 대만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같은 판에 있는데 대만은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이제 이머징에 들어가 있고 또는 뭐 액티브 ETF나 이런 것 중에서 그레이트 차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차이나도 있죠. 차이나 크니까 차이나 있지만 그레이트 차이나 하면 중국 본토, 홍콩 그리고 대만 이렇게 엮어서 그레이트 차이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대적으로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네. 그러면 그레이트 차이나 안에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대만 쪽으로 더 시프트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이머징 쪽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이머징 마켓 지수가 옆으로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그런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의 일정한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 좀 옮겨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큰 판에서는 우리가 뭐 선진국 그쪽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답답한 면은 있죠. 네. 그러면 아직 뭐 오늘 하루 오른 걸로 그 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아니요, 근데 보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른 중국도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네.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인덱스, 이머징 쪽도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지나갔고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단기적으로 빠졌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가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고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머징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일정한 스마트한 많이들은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패시브나 뭐 큰 펀드의 움직임이 아니고 액티브 펀드들 네. 그중에 스마트한 많이들이 한국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상승한 모습을 보면 네. 한 2, 3년 확 잘 올랐다가 네. 뭐 몇 년씩 횡보하는 박스권에 박스권이죠. 네, 한 네. 1980년대부터 보면 네. 한 2, 3년 쫙 오르고 또 박스권 또 2, 3년 쫙 오르고 박스권 그래서 네. 이번에도 오를 땐 좋았는데 네. 또 한 2, 3년 오른 다음에 또 박스권에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제 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좀 지속적인 상승세로 바뀌면서 뭔가 시장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양쪽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롤로그에도 제가 이제 네네. 책을 봤습니다. 바로 최근에 내신 주식시장의 속성. 네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동학개미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장의 조건들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도 좀 미국 같은 어떤 지속적인 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또 2, 3년 상승하고 박스권 이렇게 봐야 될지 네. 그게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큰 시각에서 볼 땐 어떻게 그게 보시나요? 참 좀 답답한 국면인데요. 네. 왜 우리는 박스페일까? 네. 이제 저희가 1000포인트를 넘어선 거가 80년대 말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3조 호황이라고 88 올림픽 이후에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달러도 풍부했고 그 다음에 유가도 낮았고 뭐 또 하나가 뭐였더라? 3조 현상이 있었는데 유가 달러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오래돼서. 엔저였을까요? 어쨌든 그 3조 현상이 있으면서 또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도 좋았고 해서 저희가 그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또 한동안 거의 그냥 1000포인트 박스에 있다가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또 치고 올라와서 2000포인트 올라와서 또 몇 년 동안 또 박스피로 있다가 그랬었죠. 이번에 이제 3000포인트로 바뀌어갖고 네. 근데 미국 시장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급의 주체를 보면 동학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가 있고 외국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관 투자가는 적극적인 매수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의 GDP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쯤 될 거예요. 네. 그전에 30% 넘었었는데 조금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월드 인덱스, All Country World Index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네. 더 많이 평가받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네. 아마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갖고 우리나라 아마 GDP 총액하고 시가총액하고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군요. 그래도. 네. 네, 과거에는 100%가 안 됐었고 네. 지금은 아마 뭐 3000포인트 와서 좀 비슷해졌을 거예요. GDP랑 근데 비슷한 이제 것들인 것 같고요. 그 결국 미국 시장은 왜 그럼 계속 올라가느냐? 미국은 이 주도하는 세력이 사실 연금이잖아요. 네. 401k 해갖고 네. 우리도 퇴직연금 넣죠. 근데 그 연금이 들어와서 연금이라고 하는 건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주식을 채워 나가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거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냥 기계적으로. 네. 그리고 또 글로벌 자금들이 다 미국을 들어가요. 그렇죠. 글로벌 자금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처음에 연금이 시작해서 해외 투자했을 때는 아마 선진국 지수부터 했을 거예요. 아마 KIC도 그럴 거 같고 KIC 지금 이머징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은 선진국부터 투자하고 어느 정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여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머징을 좀 늦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선진국을 투자하면서 가장 또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자체적으로도 늘어나는 유동성과 그 나라의 그 웰스가 연금을 통해서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의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저가 되는 것 같고 저희는 수급 측면에서 기관은 이제는 중립이긴 하죠. 근데 기관이라 그래봐야 지금 뭐 국민연금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해외 쪽으로 비중을 계속 넓혀가야 되고 그거를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만 다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아직 한국 주식 비중이 높거든요. 한국 주식 비중이 뭐 지금 전략적 목표 비중은 뭐 16.7%인가 이런데 아직도 보니까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한 20% 좀 안 되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월드 인덱스에서 한 2%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팔아야 될 때, 네. 그때 지금과 같이 국내 주식 비중이 높으면 국민연금이 팔면 시장이 붕괴됩니다. 네. 연못 속의 고래니까요. 네, 그래서 그건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국내 기관이 수급 측면에서 수요 우위로 가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어려워요. 외국인은
이머징에 대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네. 장기적인 차트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머징이 처지니까 네. 그래서 조금 뭐 확언 우리가 계속 잘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뭐 기준금리 올려도 0.75, 뭐 1년 정기예금금리는 1점 몇 프로 주겠죠. 네. 1%도 안 됐으니까. 그런 저금리 체제 하에서는 돈을 은행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자금들이 결국 또 주식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물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부도 많이 쌓였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중립적일 거고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개인의 가계 자산의 이동 이런 측면에서는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8월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8월 말에 그래도 어쨌든 기쁜 네. 소식을 네. 많은 분들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9월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이제 뭐 약간의 반등 이렇게 어쨌든 신호가 왔으니까 의미가 뭐 있어요. 네, 의미 외국인이 있는 1조 넘게 샀기 때문에. 네, 의미가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반등을 했을 때 네. 주식 비중을 지금은 늘려가야 할든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오히려 반등이 왔네? 이 기회에 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줄여나가야 될든지 어떤 시기로 보시는지가 9월달 전략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전 생각이에요. 이제 저는 뭐 장기 투자를 뭐 어떤 주식을 사 10년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네. 당시 그 주식을 사서 10분도 10년을 못 들고 있을 것 같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뭐 10년, 20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렌 버핏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워렌 버핏이고 또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은 위너가 누구냐? 왜 그 패시브가 그렇게 커졌겠어요? 계속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아니, 뭐 네. 지금은 이제 블랙락이 큰데 네. 패시브 시장에서 주도는 그 전에는 뱅가드였거든요. 네. 그 뱅가드를 만든 사람은 액티브 펀드 제가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 액티브 펀드 굉장히 좋은 하우스인데 거기에 있던 펀드 매니저이 나와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이 나와서 뱅가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 인덱스를 못 이기더라.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정답은 뭐냐면요. 네.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은 뭐 10대부터 주식을 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시장의 속성을 속들이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죠. 또 그 놀았던 판이 미국 시장이고. 네. 근데 한국은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꼭 그렇진 않다. 사람마다 방법이 있고. 그러면 박스피 시장에서 그러면 뭐 5년 동안 내내 바이앤홀드 했으면 네. 그리고 특히 뭐 운이 나빠서 한전 같은 주식을 샀으면 뭐 오히려 빠졌을 테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해서 뭐 9월 달은 장해 죽을 것 같다. 뭐 10월 달은 어떨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거는 돈 벌기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장이 좋아서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또 뭐 10월 달에는 다시 사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지금 어쨌든 흐름은 보면 오늘 뭐 올랐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1조 넘게 샀다 하는 건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나 하이 반도체 그렇게 말이 많았던 반도체 주식을 필두로 해서 샀다. 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편에서 2편에서는요. 그러면 각 섹터별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좀 더 조목조목 섹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